이것은 한 가지 가정입니다. 모두들 잠들어 있는 깊은 밤, 당신은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잠을 깼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과태료, 범칙금, 과징금, 과료, 벌금, 이 5가지를 한 방에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한 속도의 초과 구간은 6가지로 나눠집니다. 시속 10km에서 20km, 40km, 60km, 80km, 그리고 100km 초과까지 이렇게 6구간입니다. 즉, 시속 10km 미만인 경우에는 벌이나 제재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한 속도를 초과할 경우 부과되는 처벌의 종류는 모두 4가지가 있습니다. 벌점, 과태료, 범칙금, 그리고 벌금입니다. 시속 20km까지는 벌점은 부과되지 않고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시속 20km를 초과해서 시속 80km까지는 벌점이 부과되고 과태료와 범칙금 중 하나가 부과됩니다. 물론 그 금액은 다르기 때문에 승용차를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속 80k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재의 종류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벌점을 80점 받고 과태료나 범칙금 대신에 벌금과 구류가 부과됩니다. 시속 80km 초과부터는 초과속 운전죄에 적용을 받습니다. 벌금과 과태료, 범칙금 사이에는 큰 차별성이 있죠. 5가지를 비교 설명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20km 이하일 때는 과태료 또는 범칙금, 20부터 80km 이하일 때는 과태료 또는 범칙금, 그리고 벌점이 부과됩니다. 80km 초과인 경우 벌점, 벌금,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과태료, 범칙금, 과징금, 과료, 벌금 이 5가지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과태료와 범칙금부터 알아볼까요? 그 전에 잠깐 형벌의 종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형벌은 크게 4가지, 생명형,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으로 구분됩니다. 생명형은 사형이죠. 자유형에는 징역과 금고, 그리고 구류가 있습니다. 명예형에는 자격 상실과 자격 정지, 재산형에는 벌금이 있습니다. 이를 중한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사형, 징역, 금고,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구류의 순입니다. 그리고 벌금 이상부터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전과가 남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벌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모두 금전적 제재라는 측면에서는 유사하죠. 그런데 그 차이는 벌금과 과료는 형벌, 즉 행정벌에 해당하고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은 행정질서벌로서 행정상의 처분에 해당합니다. 즉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재판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먼저 행정벌에 해당하는 벌금과 과료는 금액 5만 원을 기준으로 나눠집니다. 벌금은 5만 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고 과료는 5만 원 미만의 행정벌 금액입니다. 즉 과료는 아무리 소액이라도 형벌의 한 종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벌금이나 과료는 납부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나 범칙금과는 달리 다른 형벌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붙는데요. 이에 반하여 벌금이나 과료는 노역을 해야 합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 복무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과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 복무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과 기록과 더불어 형벌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그 실효 기간이 2년입니다. 이게 징역 같은 자유형의 형벌이 아니지만 벌금의 형벌에도 그 유효 기간이 존재하며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2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 2년 동안 공무원 시험에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면 그 실효 기간이 끝나서 전과 기록도 지워지고 신원 조회 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서 기록에는 남게 되는 겁니다. 과태료는 의무 위반에 대해서 일정한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이익을 박탈하여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금전적인 제재입니다. 과태료는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이고 과징금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위반 시 카메라에 찍혔을 때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으니 그 차량의 소유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게 과태료이죠.
이에 반해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특정된 상태이므로 운전면허 벌점도 역시 부과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 정보로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반기부터 바뀌는 제도와 법령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집이 없는 세입자 김 씨는 시세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빌라를 전세 계약합니다. 이후 집주인이 바뀌며 전세 계약이 승계됩니다. 이때 바뀐 집주인이 바로 위의 건축왕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세입자 김 씨는 집주인이 다른 곳에서 수백 채의 빌라를 갭 투자한 건축왕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세가 떨어지면 전세 보증금이 오히려 집값보다 비싼 상황이 됩니다. 바로 깡통주택이 되는 거죠. 갭 투기로 수백 채의 빌라를 갖고 있는 건축왕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어서 대출을 받기도 힘듭니다. 당연히 부담은 세입자에게 넘어가겠죠. 시세가 떨어지는 시점이다 보니 경매에 넘기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받아낼 수 있다는 보장은 없게 됩니다. 첫 번째,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중지 행정명령. 두 번째, 경매 낙찰금에 대한 저리 대출 지원. 세 번째, 공공기관이 채권을 매입해서 선 비용 보상을 해주고 이후 비용을 회수하는 것. 네 번째, 전세 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인 TF 구성. 지금 가장 주요하고 시급한 사안이 전세 사기 대책 마련 아니겠습니까? 네. 참 사회적으로 매우 이슈가 되고 안타까운 사연들인데요. 이 부분의 대책 마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변호사님 강조해서 한번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의 대책이 마련되고 시행됩니다. 첫 번째, 2023년 7월 2일 시행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관할 광역시도청에 신청을 해서 그 여부가 결정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지원 내용은 임차 주택을 우선 낙찰받거나 공공 매입 후 재임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가 곤란한 경우 긴급 신용대출과 생계비,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습 다주택 채무자는 그 성명이 공개되는데요. 2023년 9월 29일 시행이 됩니다. 세 번째, 이번 전세 사기 피해에는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첫 번째, 공인중개사는 임대차의 중개 시 임대인의 미납 세금, 확정일자 현황 등에 대한 열람 권한을 설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문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은 반드시 그 신분을 밝혀야 하고 공인중개사 1인당 전문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의 고용이 5명으로 제한이 됩니다. 세 번째, 중개사 자격 취소 요건을 확대하고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기능도 강화시켰습니다. 보건 분야에서도 주요 쟁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이 의료법 개정은 2023년 9월 25일 시행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마취를 해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을 해야 하는 것이죠. 단, 영상의 열람과 제공은 환자와 의료진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경우 가능합니다.
아직도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건 실습을 나오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뀌는 법과 제도가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 실습 학생들도 근로기준법 준용 범위 확대를 통해서 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요. 이제까지는 그 준용 범위가 좁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 10월 19일부터는 그 범위가 확대됩니다. 예를 들자면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금지, 제8조 폭행의 금지, 제76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이런 조항들이 추가가 됩니다. 이제까지 9가지 분야의 법, 제도 개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변화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우리 모두 잘 지켜보고 모니터링해야 할 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의 정의에 이르는 것은 아름다우나 매우 어려운 일이다. 법원과 제도 개정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법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인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해마다 연초에는 신문 또는 방송을 보면 새해 바뀌는 법률 개정이나 지금 방송해드린 이런 내용들이 항상 나오는데요. 항상 끝까지 읽지 않고 한두 개 읽다가 나한테 해당되지 않아서 끝까지 보지 않는 경험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만 나이의 개정에 대해서 이슈가 됐었죠. 모두들 한두 살 어려서 상당히 좀 정서적으로 기분이 좋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정서적인 어떤 법률 개정의 어떤 만족감보단 30세 됐을 때, 60세 됐을 때 나라에서 바우처를 듬뿍 줘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를 기대하면서 변호사님 마무리하시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무슨 날이야? 몰라, 내가 아냐.